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사연을 들으신 후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김봉수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다. 허리가 뻐근하고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조그마한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퇴직한 지 벌써 3년이 흘렀지만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버거웠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그나마 이 작은 식당이 그에게는 삶의 이유였다. 김치찌개 하나요? 점심시간이 되자 몇 명의 손님들이 들어왔다. 대부분 근처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다. 봉수는 정성스럽게 김치찌개를 끓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하루 매출이 10만 원을 넘기면 그나마 다행이었다. 전기세, 가스비, 재료비를 빼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았다. 오후가 되면 손님의 발길이 뚝 끊어졌다. 봉수는 테이블을 닦고 설거지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항상 들르는 곳이 있었다. 편의점이었다. 로또 5장 주세요. 봉수는 매주 같은 번호를 찍었다. 아내의 생일, 자신의 생일, 그리고 세 자녀들의 생일을 조합한 번호였다. 당첨될 거라는 기대보다는 그냥 습관처럼 사는 것이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부터 함께 사던 습관이 혼자가 된 지금까지 이어졌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다. 김치찌개 12그릇, 된장찌개 8그릇을 팔았다. 그리고 늘 그랬듯이 편의점에 들러 로또를 샀다. 집에 돌아와서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저녁 뉴스를 보며 소주 한 잔을 마셨다. 다음 날 아침 봉수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났다. 몸이 유난히 무거웠고 허리 통증도 심했다. 그래도 식당을 열어야 했다.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 2시쯤이었다. 봉수는 로또 당첨 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핸드폰을 꺼냈다. 별 기대 없이 번호를 대조해보기 시작했다. 첫 번째 번호가 맞았다. 두 번째도 맞았다.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까지 모두 맞았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번호까지 일치했다. 봉수는 눈을 비비고 다시 확인했다. 분명히 맞았다. 1등이었다. 당첨금은 126억 원이었다. 그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실감이 나지 않았다.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손이 떨렸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하지만 곧 봉수의 머릿속에는 세 자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장남 민수는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항상 돈이 필요하다고 했다. 차남 민호는 투자에 관심이 많아서 늘 투자 기회를 찾고 있었다. 딸 수정이는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봉수는 자녀들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그들의 욕심도 잘 알고 있었다.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장례를 치를 때도 그들은 돈 이야기를 먼저 했다. 만약 자신이 로또에 당첨된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 봉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결심했다. 당분간은 이 사실을 비밀로 하기로 했다. 다음 날 봉수는 일찍 식당을 닫고 복권 판매점으로 갔다. 당첨 확인을 받고 수령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지급 기한이 1년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안도했다.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있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봉수는 조심스럽게 생활에 작은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 평소 먹지 않던 비싼 고기를 사서 먹었다. 오래된 핸드폰을 신형으로 바꿨다. 그리고 미뤄왔던 건강검진도 받았다. 하지만 이런 변화들은 곧 자녀들의 눈에 띄었다. 아버지, 요즘 뭔가 달라지신 것 같은데요? 장남 민수가 식당에 들러 물었다. 봉수는 애써 자연스럽게 답했다. 그냥 나이 들어서 몸 좀 챙기려고. 그런데 돈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식당 장사가 그렇게 잘 되나요? 민수의 질문에 봉수는 당황했다. 그냥 조금씩 모아둔 게 있어서. 며칠 후에는 딸 수정이가 찾아왔다. 그녀는 아버지의 새 핸드폰을 보며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아빠, 핸드폰 바꾸셨네요? 이거 비싼 거 아니에요? 아니다. 그냥 중고로 산 거야. 수정이는 아버지가 화장실에 간 사이 핸드폰을 살펴봤다. 그리고 갤러리에서 로또 당첨 인증 사진을 발견했다. 126억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했다.
수정이는 심장이 쿵쾅거렸다. 아버지가 로또에 당첨된 것이었다. 그것도 126억 원이나. 그녀는 재빨리 사진을 자신의 핸드폰으로 찍었다. 그날 밤 수정이는 오빠들에게 연락했다. 세 남매는 급히 만나서 대책을 논의했다. 126억이라고? 확실해? 민호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사진 봐. 분명해. 수정이가 핸드폰을 보여주자 형제들의 눈이 빛났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정해졌네. 아버지 혼자 그 돈을 다 가지고 계실 수는 없잖아. 민수가 말했다. 그렇긴 하지만 어떻게 접근할까? 민호가 고민하며 말했다. 일단 자연스럽게 도움을 요청해보자. 아버지가 우리를 도와주시게 만드는 거야. 그들은 계획을 세웠다. 각자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되 서로 협력해서 최대한 많은 돈을 받아내기로 했다. 며칠 후 민수가 먼저 아버지를 찾아왔다. 아버지, 저 집 좀 사야겠어요. 전세 보증금이 급하게 필요한데 보증만 서주시면 안 될까요? 봉수는 난처했다. 돈은 충분히 있었지만 섣불리 내놓기가 꺼려졌다. 얼마나 필요한데? 5억 정도요. 아버지, 제가 언제 이런 부탁 드린 적 있어요? 정말 절실해요. 봉수는 고민했다. 아들이 집을 사는 것은 좋은 일이었다. 하지만 왜 하필 지금인지 의심스러웠다. 좀 더 생각해보자. 일주일 후에는 차남 민호가 찾아왔다. 아버지, 저한테 정말 좋은 사업 기회가 생겼어요. 투자만 하면 몇 배로 불릴 수 있어요. 이런 기회는 흔치 않아요. 무슨 사업인데? 부동산 개발 사업이에요. 제가 아는 사람이 정말 확실한 정보를 줬어요. 3억만 투자하면 1년 안에 10억은 만들 수 있어요. 봉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쉬운 돈벌이가 어디 있겠니? 아버지, 저 믿으시잖아요. 제가 언제 거짓말했어요? 며칠 후에는 수정이가 울면서 찾아왔다. 아빠, 나 정말 이혼할 것 같아. 그런데 집이 없으면 아이랑 어떻게 살아? 집 한 채만 사주면 안 돼? 아이 키우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돈만 있으면 돼. 봉수는 딸의 눈물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얼마나 필요한데? 아파트 하나만. 10억 정도면 작은 아파트 하나는 살 수 있을 것 같아. 봉수는 점점 부담을 느꼈다. 세 자녀 모두 거의 비슷한 시기에 큰 돈을 요구하고 있었다.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뻔한 것 같았다. 너희들이 뭘 알고 있는 거 아니냐? 봉수가 직접적으로 물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지만 자녀들은 시치미를 뗐다. 봉수는 거절했다. 당분간은 돈을 내주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자 세 자녀는 더 직접적으로 나왔다. 그들은 함께 아버지를 찾아와서 말했다. 아버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로또 당첨되신 거 말이에요. 봉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 알았다. 하지만 그 돈은 내 돈이야. 내가 어떻게 쓸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고. 아버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아버지 혼자 그 돈을 다 가지고 계실 생각이에요? 민수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솔직히 아버지 연세도 있으시고 혹시 치매라도 오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미리 우리가 관리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민호가 덧붙였다. 아빠, 우리가 욕심내는 게 아니에요. 아빠를 위해서도 그래야 하는 거예요. 수정이도 합세했다. 봉수는 자녀들의 태도에 실망했다. 자신을 치매 환자 취급하며 돈을 관리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황당했다. 내가 아직 정신 멀쩡하다. 내 돈은 내가 알아서 쓸 거야. 하지만 며칠 후 봉수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녀들이 법적 후견인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정상적인 판단을 하실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후견인 신청을 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이웃을 통해 들었다. 봉수는 분노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정말로 자녀들이 법적 절차를 밟으면 자신의 재산을 빼앗길 수도 있었다. 고민 끝에 봉수는 양보하기로 했다. 각자에게 조금씩 나누어 주기로 한 것이다. 알겠다. 너희들 말이 맞다. 가족이니까 나누어 가져야지. 자녀들은 기뻐했다. 하지만 봉수는 전체 재산을 다 주지는 않을 생각이었다.
적당히 나누어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관리하려고 했다. 하지만 자녀들은 더 교활했다. 그들은 변호사와 함께 와서 복잡한 서류를 가져왔다. 아버지, 이 서류에 서명만 하시면 돼요. 부동산을 우리 이름으로 사서 나중에 관리하기 쉽게 하는 거예요. 봉수는 서류를 자세히 읽지 않았다. 자녀들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서명했다. 며칠 후 봉수는 공인중개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자신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들이 모두 자녀들 명의로 이전되었다는 통보였다. 잠깐, 이게 무슨 소리예요? 봉수는 당황했다. 고객님께서 직접 서명하신 서류대로 처리된 건데요. 혹시 기억 안 나세요? 봉수는 그제야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서류는 단순히 부동산을 사는 서류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자녀들에게 이전하는 서류였던 것이다. 봉수는 급히 자녀들에게 연락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내가 언제 모든 재산을 너희들에게 넘겨주겠다고 했느냐? 하지만 자녀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다. 아버지, 뭘 그렇게 화내세요? 우리가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민수가 태연하게 말했다. 아버지가 치매 오기 전에 미리 정리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뺏은 게 아니라 정리해드린 거라고요. 민호도 동조했다. 아빠, 어차피 나중에는 다 우리 거 될 건데 미리 해드린 거예요. 아빠는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편히 지내세요. 수정이까지 합세했다. 봉수는 자녀들의 태도에 절망했다. 이들은 정말로 자신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니었다. 그저 돈에 눈이 먼 욕심쟁이들이었다. 너희들이 이럴 줄 몰랐다. 정말 실망이다. 봉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아버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녀들은 반성할 기색이 없었다. 그날 이후로 자녀들은 아버지와 연락을 끊었다. 더 이상 전화도 하지 않았고 식당에 찾아오지도 않았다. 그들에게 아버지는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존재였다. 봉수는 혼자 남았다. 식당은 임대료를 낼 수 없어서 문을 닫았다. 자녀들이 가져간 재산에는 자신이 살던 집도 포함되어 있었다. 봉수는 전세 보증금도 없는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해야 했다. 126억 원이 있었던 그는 이제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 매일 갈 곳이 없어서 근처 노인정에 나갔다. 그곳에서 만난 친구 김철수는 봉수의 처지를 안쓰러워했다. 봉수야, 넌 돈 많다면서 왜 이렇게 됐냐? 철수가 물었다. 봉수는 처음으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로또 당첨부터 자녀들에게 재산을 빼앗긴 이야기까지 모든 것을 말했다. 철수는 분노했다. 그 개자식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부모를 그렇게 속이다니. 이제 다 늦었어. 서류에 서명한 건 나니까 법적으로도 문제 없을 거야. 봉수는 체념한 듯 말했다. 아니다. 혹시 아직 내 명의로 남은 재산이 있지 않을까? 철수가 물었다. 봉수는 생각해보다가 깜짝 놀랐다. 비상금으로 별도 통장에 넣어둔 7억 원이 있었다. 그 통장은 자녀들이 모르는 비밀 계좌였다. 아, 그 돈이 있긴 해. 하지만 이것도 결국은 다 빼앗길 거야. 그럼 미리 대비해야지. 내가 아는 변호사가 있어. 한번 상담받아보자. 철수의 도움으로 봉수는 변호사를 만났다. 변호사는 자녀들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증거만 충분하면 돈을 되찾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봉수는 희망을 가졌다. 그리고 자녀들과의 대화를 녹음하고 송금 내역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법정 싸움은 쉽지 않았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치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산을 관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버지 돈이 아니라 우리 몫이에요.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요. 법정에서 민수가 소리쳤다. 돈 없을 땐 안 보이다가 돈 생기니까 달려들었잖아. 봉수도 맞섰다. 법정은 진흙탕 싸움이 되었다. 가족 간의 추악한 모습이 모두 드러났다.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다루었고 자녀들은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봉수는 재산을 되찾지 못했다. 법적으로는 자녀들의 행위가 완전히 불법이라고 판단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자녀들도 큰 상처를 받았다. 직장에서 눈총을 받았고 이웃들의 시선도 차가워졌다.
그들의 명예는 완전히 무너졌다. 특히 수정이는 이혼 과정에서 남편 측으로부터 부모의 재산을 가로챈 사람이라는 공격을 받았다. 결국 양육권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민수와 민호도 사업에서 파트너들의 신뢰를 잃었다. 아무도 그들과 함께 일하려 하지 않았다. 법정 싸움이 끝난 후 봉수는 조용히 시골로 내려갔다. 남은 7억 원으로 작은 시골집을 사고 나머지 돈으로 조그만 식당을 다시 시작했다. 시골 사람들은 봉수의 사연을 알고 있었지만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이런 일이 있었구나. 참 안 됐네. 이웃들은 봉수를 동정하면서도 그를 진심으로 위로해 주었다. 시골 식당의 매출은 도시의 식당보다 적었지만 봉수는 만족했다. 손님들은 모두 인정이 많았고 서로를 진심으로 챙겨주었다. 특히 매일 식당에 오는 할머니들이 있었다. 그들은 봉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봉수 씨, 자식들이 그렇게 해도 그래도 자식은 자식이지 않나요? 할머니 중 한 명이 물었다. 아니에요. 진짜 가족은 피가 섞인 사람들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를 위해주는 사람들이에요. 봉수는 확신에 차서 말했다. 정말로 그랬다. 자신이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들은 자녀들이 아니라 노인정의 친구들과 이웃들이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들이 진짜 가족이었다. 봉수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식당을 열었다. 할머니들이 오시기 전에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다.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즐거웠다. 저녁에는 동네 노인정에서 바둑을 두거나 장기를 놓으며 시간을 보냈다. 친구들과 함께 옛날 이야기를 하며 웃었다. 가끔 자녀들 생각이 났다. 그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했다. 하지만 더 이상 원망하지는 않았다. 그들도 결국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진짜 소중한 것들을 잃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126억 원을 잃었지만 봉수는 진짜 값진 것을 얻었다. 진심으로 자신을 위해주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시골 식당의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보며 봉수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진짜 평안한 삶이 시작되었다. 자녀들은 여전히 연락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봉수는 더 이상 그들을 기다리지 않았다. 자신에게는 이미 충분한 가족이 있었다. 매일 식당에 와서 안부를 묻는 할머니들, 함께 바둑을 두는 친구들, 그리고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이웃들. 그들이 바로 봉수의 진짜 가족이었다. 봉수는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지 않았다. 대신 현재의 평범하지만 진실한 행복을 소중히 여겼다. 그리고 매일 감사하며 살아갔다. 시골 하늘은 도시보다 더 넓고 파랬다. 봉수는 그 하늘을 보며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정말로 자유로웠다. 돈의 욕심으로부터도 자식들의 기대로부터도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이다. 저녁 무렵 식당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봉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함께 보던 별들이었다. 그때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았었다. 자녀들 교육비, 결혼 비용, 노후 준비 등 끝없는 걱정들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걱정들이 없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다. 봉수는 작은 집 마당에 앉아서 차 한 잔을 마셨다. 조용한 시골 밤이었다. 벌레들의 소리만 들렸다. 이런 평화로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봉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오늘은 장날이라 더 많은 손님들이 올 예정이었다.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를 푸짐하게 끓였다. 사장님, 오늘도 맛있게 해주세요. 단골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시며 인사했다. 네, 오늘 특별히 더 맛있게 끓였어요. 봉수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이 북적였다. 시골 사람들의 소박한 대화 소리가 정겹게 들렸다. 누군가의 손자 이야기, 농사 이야기, 마을 소식들이 오갔다. 봉수 씨, 서울에서 내려와서 적응 잘하고 있어요? 한 손님이 물었다. 네, 여기가 진짜 제 고향 같아요. 서울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이 있어요. 봉수의 대답은 진심이었다. 오후에 손님들이 모두 가고 나면 봉수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다. 126억 원이 있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했다.
그때는 돈이 있다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언제 누가 빼앗아갈지 불안했고 자녀들의 시선도 의심스러웠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모든 것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었다. 그리고 자신을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저녁 무렵 노인정에서 친구들과 만났다. 철수는 여전히 봉수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봉수야, 정말 후회 안 하냐? 그 큰 돈을 잃었는데. 후회? 전혀 안 해. 오히려 그 돈 때문에 진짜 소중한 걸 거의 놓칠 뻔했어. 봉수는 확신에 차서 말했다. 무슨 소리야? 가족의 진짜 의미를 몰랐던 거야. 가족은 피가 섞인 사람들이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위해주는 사람들이야. 내 자식들은 나를 ATM 기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어.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요즘 세상에 진짜 가족 같은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지. 그날 밤 봉수는 일기를 써보기로 했다. 오랜만에 펜을 잡고 그동안의 일들을 정리해보고 싶었다. 2025년 7월 6일. 로또에 당첨된 지 벌써 몇 달이 흘렀다. 그때를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 126억 원이라는 돈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하지만 내가 예상했던 방향과는 정반대로 바뀌었다. 돈이 있을 때는 행복할 줄 알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의심과 불안만 가득했다. 누가 내 돈을 노리는지 항상 경계해야 했다. 심지어 내 자식들마저도 믿을 수 없었다. 결국 모든 돈을 잃었지만 나는 더 소중한 것을 얻었다. 진짜 나를 위해주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도 깨달았다. 돈이 많을 때는 늘 불안했다. 하지만 지금은 평안하다. 비록 가진 것은 적지만 모든 것이 내 것이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 내일도 식당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할 것이다. 그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줄 것이다. 그리고 저녁에는 친구들과 바둑을 두고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진짜 행복이다. 봉수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달이 밝게 떠 있었다. 예전 같으면 자녀들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밤이었을 텐데 지금은 마음이 편안했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되었다. 시골에는 황금빛 들판이 펼쳐져 있었다. 봉수는 매일 아침 그 풍경을 보며 감탄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아름다운 자연이었다. 어느 날 봉수는 우편함에서 법원 서류를 발견했다. 자녀들이 또 다른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번에는 아버지의 정신 상태를 문제 삼아 나머지 재산까지 관리하겠다는 것이었다. 봉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자녀들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다. 7억 원이라는 돈이 그들에게는 여전히 큰 유혹이었다. 하지만 봉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이미 충분히 준비되어 있었다. 시골 의사에게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있었고 정신 상태도 문제없다는 진단서를 받아두었다. 무엇보다 이제는 자신을 지켜줄 사람들이 있었다. 철수를 비롯한 노인정 친구들, 식당 단골들, 그리고 마을 이웃들이 모두 봉수의 편이었다. 봉수 씨,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단골 할머니가 말했다. 그 자식들이 또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못된 것들이에요. 마을 사람들도 분노했다. 이미 봉수의 사연은 마을 전체에 알려져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지지했다. 법정에 출석하는 날 봉수는 혼자 가지 않았다. 철수와 몇몇 친구들이 함께 동행했다. 그들의 지지가 큰 힘이 되었다. 이번에는 결과가 달랐다. 봉수의 정신 상태가 정상이라는 것이 명확히 증명되었고 자녀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버지,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법정에서 수정이가 울면서 말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하지만 봉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너희들이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겠니? 부모를 속이고 재산을 가로챈 것도 모자라서 또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냐? 우리는 아버지를 위해서 한 거예요. 민수가 변명했다. 나를 위해서? 그럼 왜 당첨 이후로 나에게 관심을 가졌지? 그 전에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왔으면서. 봉수의 반박에 자녀들은 할 말이 없었다. 법정을 나오면서 봉수는 홀가분했다.
이제 정말로 끝났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돈 때문에 생긴 모든 문제들도 모두 끝났다. 봉수야, 이제 정말 마음 편히 살 수 있겠다. 철수가 말했다. 그래, 이제 진짜 자유야. 그 후로 자녀들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 아마도 그들도 이제는 포기했을 것이다. 봉수는 그들을 용서했지만 다시 만나고 싶지는 않았다. 겨울이 되자 시골은 조용해졌다. 봉수는 식당 운영 시간을 줄이고 집에서 독서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이었다. 어느 날 봉수는 편지 한 통을 받았다. 발신인은 수정이었다. 아버지께 정말 오랜만에 편지를 씁니다. 그동안 아버지께 정말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렸습니다. 이혼 후 아이와 함께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만나 뵙고 싶지만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저 아버지께서 건강하시기만 바랍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수정드림. 봉수는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분노는 이미 가라앉았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뭔가를 깨달았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다. 적어도 한 명의 자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으니까. 봉수는 답장을 쓰지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봄이 되자 시골에는 새로운 생명들이 움텄다. 봉수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다. 지난 1년간의 모든 고통과 아픔이 이제는 추억이 되었다. 식당 앞 마당에는 작은 텃밭을 만들었다. 상추와 토마토 그리고 고추를 심었다. 직접 기른 채소로 음식을 만들어 손님들에게 대접하고 싶었다. 봉수 씨 정말 부지런하시네요. 이웃 할머니가 칭찬했다. 할 일이 있으니까 좋아요. 바쁘게 살아야 건강해요. 봉수는 호미로 땅을 일구며 말했다. 텃밭을 가꾸는 일은 봉수에게 새로운 즐거움이었다. 작은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과정을 보는 것이 신기했다. 마치 자신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다. 저녁에는 여전히 노인정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 이야기보다는 미래 계획을 더 많이 했다. 봉수야, 올해는 뭔가 특별한 일을 해보자. 철수가 제안했다. 무슨 일? 마을 축제 때 우리가 음식 부스를 열어보는 거야. 내가 요리를 잘하니까. 봉수는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다. 더 많은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고 싶었다. 여름 축제 때 봉수는 정말로 작은 음식 부스를 열었다. 김치찌개와 된장찌개, 그리고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샐러드를 팔았다.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봉수의 음식은 금세 매진되었다. 정말 맛있어요.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한 젊은 손님이 물었다. 그냥 오랫동안 해온 거예요. 정성이 비법이에요. 봉수는 웃으며 답했다. 축제가 끝나고 나서 봉수는 뿌듯함을 느꼈다. 자신의 요리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보람이 있었다. 봉수 씨 정말 대단하세요. 서울에서 식당 해봤던 실력이 여기서 빛을 발하는군요. 마을 이장이 칭찬했다. 그날 밤 봉수는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126억 원이 있을 때보다 훨씬 행복했다. 가을이 되자 봉수는 1년 전을 돌아보며 감회가 새로웠다. 정확히 1년 전에 로또에 당첨되었고 그 후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돈은 잃었지만 더 소중한 것들을 얻었다. 진짜 가족의 의미, 진정한 행복, 그리고 평안한 마음. 봉수는 이제 진짜 부자가 되었다.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저녁 하늘에 별이 떠오르면 봉수는 아내를 생각했다. 여보, 나 이제 정말 행복해. 당신도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다면 안심해도 돼. 봉수는 하늘을 보며 혼잣말을 했다. 바람이 살랑 불어왔다.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봉수는 이제 진짜 자유로웠다. 돈의 노예도 자식들의 기대에 얽매이지도 않았다. 오직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찾은 것은 단순하지만 깊은 행복이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식당을 열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행복이었다. 봉수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